그날 거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다리를 떨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며느리는 값비싼 핸드백을 안고 앉아 이 집이 제 것인 양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탁자 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햄 선물 세트가 마치 이 공간의 이물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요즘 이 햄 세트 비싼 건 20만 원도 넘어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셔서 성의만 보인 건데 이렇게까지 저희 무안을 주셔야겠어요. 맞아, 엄마.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추석 때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미리 얼굴 뵈러 온 건데 오자마자 이게 무슨 쌀쌀 맞은 태도세요.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나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 끝에서 맴도는 수만 가지 말을 삼키고 가장 단단한 한 문장을 꺼내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화 안 냈다. 그저 사실을 알려줄 게 있어서 그런다. 네? 뭘 알려주시는데요? 설마 또 용돈이라도 올려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저희도 빠듯해요. 너희가 그렇게 좁아서 못 살겠다고 아이 기죽는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 집 말이다. 아, 집이요? 마침 잘 됐네요. 저희 내년에 40평대로 이사 갈 때 지금 집 팔고 부모님 노후자금 보태주실 거죠? 당연히 그래 주셔야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아니, 그 집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팔았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은 내 통장에 들어왔고 다음 달 15일까지는 너희가 짐 전부 빼줘야 해. 아들의 떨리던 다리가 멈췄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팔다니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등기부등본 떼어보렴.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최경자입니다. 방금 보신 건 작년 2023년 9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졌던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 같은 장면입니다. 아들 내외가 지난 6년간 당연하다는 듯 살아온 24평 아파트를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팔아버렸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밭일과 식당 일을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집이 아들의 안락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었지만 어느새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런 매정한 선택을 할 수 있었냐고요. 자식의 미래를 빼앗은 진짜 대가는 무엇이었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단단했던 모자 관계를 뿌리부터 좀먹은 진짜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내 삶을 모두 내어준 뒤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제 답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소중한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색깔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희미한 등불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 산 지난 6년은 매일이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시험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숨막히게 저를 옥죄었죠. 첫 번째 규칙은 시간의 통제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저녁 식사는 정확히 저녁 6시. 며느리는 6시 1분만 되어도 국이 식는다며 제 수저를 먼저 탁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게으름을 피워 모두를 기다리게 한 죄인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철저한 분리였습니다. 제 빨래는 반드시 다른 가족들 것과 분리해서 그것도 모두가 잠든 밤 10시 이후에 세탁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늙은이 옷에선 특유의 냄새가 나서 자기들 명품 옷에 냄새가 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날이면 제 몸에서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공간의 경계였습니다. 제 자리는 현관 앞 다용도실에서 꺼내온 차가운 접이식 의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식구들 신발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가 항상 머물렀죠. 거실 소파는 오직 아들 내외와 손주 수호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어머님, 수호 책 읽어줄 거니까 저쪽 의자에 가서 앉아 계세요. 소파 쿠션 숨 죽고 먼지 날려요. 네 번째 규칙은 금전의 통제였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 며느리에게 일주일치 용돈 5만 원을 타서 썼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친구들 모임에 갈 때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며 돈을 쓰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커피를 3번이나 사드셨네요. 돈 좀 아껴 쓰세요. 거실 TV 소리가 유일한 제 친구였지만 그마저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라도 볼라치면 어느새 며느리가 와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엄마, 주영이가 시끄러워서 수우가 낮잠을 못 잔대요. 소리 좀 줄이세요. 아니, 그냥 끄시는 게 낫겠네요. 그 집에서 제 소유라고는 낡은 접이식 의자와 이가 살짝 나간 밥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가지고 놀던 3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가 없어져도 며느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제 방부터 뒤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수호 자동차 못 보셨어요? 어머님이 쓸데없다고 어디다 치우신 거 아니고요. 나는 내 방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걸 만진 적도 없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지난번에도 제 비싼 화장품 샘플 없어졌잖아요. 어머님 방 서랍에서 나왔고요. 며칠 뒤 화장품 샘플은 소파 깊숙한 틈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리 없이 달아가고 먼지가 쌓여가는 낡은 가구처럼 그 집의 배경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몸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유독 현기증이 심했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앞이 하얘지면서 바닥이 파도처럼 울렁거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땀 때문에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내내 저는 아들의 따뜻한 손이 아니라 차갑고 뻣뻣한 안전벨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꼬박 3일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들은 첫날 오후 3시에 와서 회사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10분 만에 사라졌고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데 문득 아들이 어릴 적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침대 옆간이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새 열이 내리기만을 기도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병실에는 매일같이 자식들이 찾아와 꿀에 절인 과일을 깎아 바치고 구수한 누룽지 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창밖은 온통 회색 빌딩뿐이었고 제 병실 안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구나. 이대로 이 차가운 침대 위에서 죽어도 아무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겠구나. 퇴원하던 날 남편의 낡은 차 보험을 갱신해야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원했다는 말보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보험이요? 지금 바빠요. 저 야근하고 이제 막 들어와서 밥 한 술 뜨려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끊으세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된 채였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아버님이에요. 진짜 양심도 없으시지. 아들 결혼했으면 그런 자잘한 건 좀 알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는데. 내 말이. 몇만 원 아끼려고 사람 귀찮게 하는 거 진짜 짜증나 죽겠어. 어머님은 더해요. 홈쇼핑 주문은 기가 막히게 잘만 하면서 공짜 사은품 후기 써달라고 나한테 시키는 거 알아요. 그깟 싸구려 냄비 받침 하나 받으려고. 어이없어 보여. 진짜? 와효도 받고 싶으면 집이라도 우리 명의로 넘겨주든가. 상도덕이 없어 진짜. 맞아요. 이 24평짜리 감옥 같은 집도 답답해 죽겠는데. 여보 우리 계획대로 해요. 이번 추석에 일부러 작년에 받은 햄 세트 들고 가서 있는 대로 불쌍한 척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힘들게 사는 줄 알고 40평대 아파트 이사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보태주실 거 아니에요.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귀를 때리는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온몸에 박혔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구나. 저건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쓴 낯선 괴물이구나. 그 순간 지난 6년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서름과 무력감이 강철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가본 적 없던 동네 부동산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개사가 컴퓨터를 보다가 저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103동 805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팔려고 합니다. 그 집이요. 어머님 댁이세요? 지금 시세로 5억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5억 6천까지는 빨리 거래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을 보러 온 젊은 신혼부부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두꺼운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순간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계약금 5,600만 원이 찍힌 통장을 보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할 일을 준비할 뿐이었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들의 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활짝 웃는 아기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사진을 조용히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산과 창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들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복도식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사계절 옷 몇 가지와 빛바랜 흑백 사진이 담긴 앨범이 전부였습니다. 이사는 작은 용달차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춤 없이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 아들 내외가 창고에서 꺼내온 먼지 묻은 햄 세트를 들고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바쁘지만 그래도 명절 전에 얼굴은 뵈어야죠.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요즘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좋은 걸 못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마음만은 그게 아닌데. 괜찮다. 마음 잘 받으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말이에요. 수우가 클수록 뛰어다니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요. 네, 어머님. 아이 정서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더 넓고 편하게 모실게요. 모든 것이 그들이 나눈 통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평대 아파트가 병원에 혼자 누워있던 내 병원비보다 중요했던 거니? 네? 그게 무슨? 너희 통화 그날 다 들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잘못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야. 우리가 엄마 섭섭하게 할까 봐, 걱정하실까 봐 일부러 그런 거지. 오해? 햄 세트 들고 와서 불쌍한 척하면 늙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줄 것 같더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수호 봐서라도. 수호? 그동안 나한테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기 싫어하던 애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수호를 들먹여. 아버지. 아버지라도 엄마 좀 말려보세요.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친척들 볼 낯이 없어요. 됐다. 너희랑 더 할 말 없다. 내 엄마 말이 다 맞다. 그 집 지난주에 팔았다. 계약금 5천만 원은 이미 받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집 비워줘야 해. 엄마, 그걸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집이니까. 이제 알아서들 살아. 지금 저는 마산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창문을 열면 비릿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바다 냄새가 들어오고 멀리서 정겹게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더 이상 6시 저녁 식사 규칙도 밤 10시에 몰래 돌려야 할 빨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내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리며 밤늦도록 드라마를 봅니다. 아침에는 시끄러운 어시장에 나가 살아 움직이는 생선들을 구경하며 상인과 값을 흥정하고 오후에는 노인정 친구들과 100원짜리 화투를 치며 실컷 웃습니다. 좁아터진 병실이나 눈치만 봐야 했던 아들 집 거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자유와 해방감입니다. 물론 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한 달 전쯤 헬쑥해진 얼굴로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엄마, 저희 처가에 들어가 살아요. 장모님 눈치 보느라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아요. 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보다는 처가살이의 고단함과 불편함이 먼저 읽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다. 너도 내 가정이 있으니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내 어머니지만 내 은행도 내 하인도 아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20만 원씩 생활비는 보내주렴. 그게 자식된 도리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작아진 뒷모습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무정하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오롯이 최경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